예, 이어서 축종별 사용관리 마지막인 닭입니다. 닭의 사육 목적에 따라서 뭐 똑같이 난용종, 알을 낳는 산란계가 있고, 그다음 유경종, 브로일러라고 그러죠. 그 고기를 생산하는 육계가 있습니다. 겸용종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시골에서 뭐 20마리 미만, 30마리 미만 키우는 토종닭, 알도 낳고 뭐 사이 오면은 씨암탉 잡듯이 닭도 잡고 하는 게 이제 겸용종입니다. 병아리를 구하는 종계가 있는데, 종계는 유경종계, 산란종계, 토종종계로 있습니다. 아까 소, 돼지, 닭에서 학명이 다 여러 개 나왔잖아요. 닭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치킨이라고 부르는데 헨, 뭐 로스터, 에이비안, 포얼 같은 그 학명이 있습니다. 이따 질병할 때 나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류 인플루엔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에이비안 인플루엔자라고 부르죠. 근데 개두는 폴박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폴이라든가 에이비안의 학명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에서는 3원교잡이를 한다고 그랬죠. 닭은 4원교배를 합니다. 이게 뭐 레그온 뭐 여러 가지 하이브라인 이런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AA 순종 A종의 암놈과 순놈에 태어나서 난 암놈하고, 순종 B의 암놈하고 순놈하고 태어난 B, 순놈, 또 C 순종 암놈하고 순놈하고 교배해서 태어난 암놈, D의 순종 암놈하고 순놈과 그 교배를 합니다. 그래서 A, B에서 태어난 AB 순놈과 CD에서 태어난 CD 암놈을 다시 교배를 합니다. 그럼 A, B, CD라는 암놈 또는 순놈이 태어나겠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용계입니다. 실용계 중에서 육계 브로일러는 암놈이나 순놈에 상관없이 사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브로일러는 암수 상관없이 키운다. 근데 산란계의 경우는 알을 낳아야 되잖아요. 알을 낳기 위해서는 순놈은 선별해서 도태를 시킵니다. 순놈 부화 당일날 도태된 순놈은 어디로 가냐면 크게는 그 사료 렌더링으로 가든가 아니면 동물원에 먹이로 가는 건데, 현재는 이제 그 암수 구분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동양인 중에서 한국 사람처럼 까만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 그 병아리 부화한 후에 암수 구별의 1인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부화장에서 암수 구별하는 직원의 70%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대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어디서 배우냐면 국내에 한 5개 정도 있는 암수 병아리 부화하는 그 학원이 있습니다. 4주 과정, 8주 과정, 뭐 6개월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95% 이상 오차율을 범위 내에 하면 해외 취업을 합니다. 해외 취업을 해서 호주나 네덜란드 이런 데서 약 1년 근무를 하다가 1년 단위 국내에 들어서 다시 0점 조정을 하고 나가요. 외국에는 이 0점 조정을 주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일주일 또는 2주, 4주 동안 교육을 받고 0점 조정하고 나가는데, 이 친구들이 페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 거주 비용이나 국내 0점 비용까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암수 구분하는 방법, 이 방법은 그 배설강의 그 거리, 요 간격 갖고서 암수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일일이 병아리를 만지고 항문을 만지다 보니까 질병 전파가 위험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순놈 병아리에서 질병이 생기면 모든 병아리 다 만지니까 질병 발생이 생기죠. 그래서 최근에는 암수 구분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유전환 쪽으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우성하고 만우성이라는 게 있는데, 조우성 닭털이 빨리 나는 게 암놈, 만우성 늦게 나는 순놈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십자 유전, 크로스 유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흰색 닭하고 갈색 닭하고 교미를 하면, 갈색 닭 순놈, 흰색 닭 암놈하고 교미를 하면 갈색 닭 태어난 병아리 갈색은 암놈이 됩니다. 순놈은 흰색이 돼요. 아까 어미는 암놈이 흰색이었잖아요. 새끼는 흰색이 병아리 순놈이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색깔을 보고 흰색은 도태, 갈색은 번식이 시키는 이러한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일일령 병아리가 태어나자마자 도태된다고 그랬죠. 외국에서는 병아리 간병을 금지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숫병아리 도태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복지 차원에서. 그래서 현재 이제 관련 업종에서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종란에서 부화하기 전에 암수 구분을 하자. 그래서
이 종란이 암놈인지 순놈을 구분해서 부화하기 전에 순놈 병아리는 폐기를 하자. 그러면 병아리를 도태를 안 해도 된다. 이런 흐름까지 가고 있다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닭 사양관 용어의 설명입니다. hen-day 산란율이라고 해서 우리가 hen-day, 데이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산란율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오늘 9만수가 있고 오늘 만수가 있고 산란계가 9,000개면은 산란율이 90%. 이게 오늘 9,000수가 있는데 산란율이 80%다 그러면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게 hen-day 그날 기준이고, hen-house 산란율은 하우스가 뭐예요? 집이죠. 그 집에 처음 넣은 마릿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수를 집어넣고 2달이 지났어요. 근데 500수가 폐살했어. 그러면 9,500수가 되겠죠. hen-day 산란율 기준은 9,500수 기준 산란율이고, hen-house 산란율 기준은 여전히 만수 기준입니다. 그러면 만수 기준으로 하는 hen-house 산란율은 뭐냐면 그 집의 경제성. 우리 닭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농가에서는 hen-day 산란율과 hen-house 산란율로 계산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 밑에 에그매스라고 그래가지고 중량률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중량을 잘 안 따지고, 아까 계란을 보면 대란, 소란 이런 파악을 하지만 외국에서는 중량으로 따집니다. 에그매스. 그 닭이 평생 동안 몇 그램에 몇 킬로그램의 알을 낳는 게 에그매스입니다. 이걸 생산성을 따지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시산일령만 말씀. 시산일령은 만수를 넣었든 2만수를 넣었든 그 넣은 마리 중에서 알이 처음 떨어진 날이 시산일령입니다. 그러니까 뭐 10마리가 떨어진 거 그건 안 따지고 처음 한 마리 떨어지는 게 시산일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산일령은 만수 중에 50% 이상이 연속해서 알을 낳는 게 초산일령입니다. 시산일령과 초산일령은 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사비, 113 수산본부 그 수사비가 아니고 물숫자, 사료를 먹을 때 물을 얼마큼 먹느냐 수사비라고 비교를 합니다. 요거와 비슷한 게 이제 산란계 농장에서 난사비라고 있습니다. 알을 하나 낳는데 사료를 얼마큼 먹느냐라고 계산을 합니다. 닭 중에서는 6개 브로일러 토종닭을 한 닭이라고 그러고 3개는 300g, 우리가 삼계탕 만드는 내외의 기준입니다. 백세미라고 있습니다. 백세미는 종계 암놈에다가 종계 순놈의 정액을 이용해서 산란계에다가 수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백세미라고 표시를 하고 주로 3계용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계는 산란을 한 다 끝난 산란계 또는 종계를 노계라고 그러고, 보통 1.5년, 1년 반을 키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기용으로 안 가고 햄용이나 렌더용, 사료용이나 비료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계나 중추에서는 선별을 자체 도태를 2번 하고 있는데, 병아리 부화하고 한 일주일령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약추를 골라내고 2번 14일령에 한 번 더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얘들이 생산이 지연해요. 사료만 먹고 나중에 안 커주잖아요. 특히 산란계가 육계 같은 거 33일, 35일령에 출하를 해줘야 되는 단기간에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걔들이 출하가 지연이 되면 34일령 됐는데 1kg도 안 된다. 그러면 걔들을 생산을 까먹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닭의 보정 및 출하 및 체열입니다. 우리 가축 중에서 체열하는 것 중에 사람처럼 알코올솜을 이용해서 면봉을 이용해서 체열하는 건 유일하게 닭입니다. 보시면은 제일 왼쪽 하단에 혈관이 보이죠, 새카맣게. 알코올솜을 바르기 때문에 혈관이 보이는 겁니다. 혈관을 보이는 상태에서 주사기를 넣어서 체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란의 구조입니다. 계란의 구조는 보통 우리가 계란 하면은 기실이 크면 계란이 좀 적고, 기실이 많으면 계란이 크죠. 근데 종란의 경우는, 알을 낳는 경우는 기실이 좀 어느 정도 커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 병아리가 태어날 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공기를 기실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실이 병아리 부화할 때 숨쉬라는 그 공기를 갖고 있는 게 기실이거든요. 그래서 종란이나 이런 데서는 기실이 큰 게 좋고, 일반적으로 식용란에는 기실이 작은 게 좋다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계란의 껍질이 10%고 노른자가 30%, 흰자가 60%라고 무게를 보시면 되고요.
계란 중량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초란, 처음 태어나는 거는 뭐 초란이나 산란 개시하는 거고요. 44g, 우리 여성분들 죄송해요, 신체 사이즈를 44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기본적으로 44를 보시면 됩니다. 44 플러스 8은 대란 52, 52 플러스 8은 특란 60, 60 플러스 8은 왕란 68이 됩니다. 그럼 44 밑에는 뭐냐면 옛날에는 경란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란은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등계란이라고 따로 팔고 있고요. 우리가 계란 한 판이 몇 개가 들어가면 계란이 30개가 들어가죠. 근데 68g 이상 되는 특왕란이 있습니다. 특왕란 같은 경우는 계란 판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한 칸씩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왕란 같은 경우는 한 판에 15개, 공간 하나씩 두기 때 15개가 들어갑니다. 일반 계란판에다가 오리알 같은 거 집어넣을 때도, 거위알 같은 거 집어넣을 때도 띄엄띄엄 넣어서 15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리알이라든 거위알 같은 거 특별 전용 판을 쓰지 않으면 일반 계란을 쓴다면 15개가 한 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닭의 주요 전염병입니다. 우리 조류 인플루엔자 AI, 뉴캐슬병 ND, 그 다음에 뭐 개두, FP, 감부르브, IBD라고 하고요. 마렉 디지즈, 이런 식으로 EDS, 산란저하증후, 이 용어는 농가에 실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명들을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뭐구나. 전형성 F난병이라고 농가에서는 안 합니다. 감부르라고 그러고 IBD라고 그러거든요. ND라고 IB라고 그러지 전염성 기관지염이라고 안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백신이 있습니다. 백신도 전염성 기관지염 백신이라고 하는 거 IB 백신이라고 부르고, 뉴캐슬병 백신이라고 ND 백신이라고 그럽니다. 전염성 기관지염 IB하고 ND가 백신 접종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이 혼합 백신을 하거든요. IB 플러스 ND를 해서 IN 백신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전염성 기관지염, 뉴캐슬병, 산란저 EDS까지 해서 IB, ND, EDS를 해서 농가에서는 INE 백신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개두 백신, 폴 백신 같은 경우는 천자접종이라고 이따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렉이나 F난병, 감부르 같은 경우는 종란 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계란 산란 일자 표시라고 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란일이 앞에 표시가 되고요. AB 38.2가 농장 번호입니다. 이건 고유 번호가 농장 번호가 찍히게 돼 있고요. 내가 산란계 농장을 시작을 하겠다고 등록을 하면 고유 번호가 농장 고유 번호가 나옵니다. 그다음 마지막 2는 사육 환경을 뜻합니다. 1은 유기농, 2는 방사 자연난, 3은 축사, 개선 축사, 4가 케이지 사육입니다. 그러면 1이 유기농으로 제일 비싸고 4가 케이지 사육이라 제일 싸고, 이런 표시가 되겠죠.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방사, 그냥 키우는 겁니다. 방사를 하면 뭐가 좋아요? 자연적으로 뭐 지렁이도 잡을 수 있고 곤충도 잡아먹을 수 있고, 또 흙목욕을 한다고 그러죠. 진드기를 없앨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사는 실내에서 평사하는 적입니다. 이 평사는 오리라든가, 그 다음에 자연난, 풀무원 같은 데 자연난, 그 다음에 어린 병아리 중추할 때는 평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산란계나 종계는 케이지에 쓰고 있고요. 케이지는 1단, 2단, 3단, 4단까지, 5단까지 쓰고 있는데, 요즘은 2층, 3층까지 가서 뭐 8단, 12단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른쪽에는 개선 케이지라고 해서 케이지는 케이지인데 각 층별 평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도 평사, 2층에도 평사, 이런 식으로. 이러면 또 뭔 효과가 있냐면 횃대 효과가 있습니다. 닭들이 날개짓하면 오르내리는 횃대 효과가 있고, 안정된 장소에 산란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선 케이지 효과가 있습니다. 닭의 사형관리, 성장 단계별 사형관리입니다. 알에서 닭까지. 아까 처음에 닭은 21일령 만에 부화한다고 그랬죠. 종란 집어넣고 부화기 집어넣고 21일령에 부화하는데 18일령까지는 발육기라고 해서 병아리를 키우는 데 있고, 18일부터 21일 발생기라고 해서 병아리가 까는 데 있습니다. 알 까는 데 사용돼 있고, 이건 산란계 기준입니다. 부화하고 나서 6주까지는 초생추라고 해서 어린 병아리 때 환경에 민감하다, 특히 온도에 민감해서 여름철에도 온풍기를 틀어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뼈가리 중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건강한다 그러면 중추에서 많이 그 도태나 이런 걸 사양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추. 일반적으로 농가에 대추라고 그러면 이해를 못 하시는데 대추가 이제 큰 병아리를 뜻합니다. 큰 닭이 알이 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대추 때 무슨 현상이 되면 부화부터 병아리 때부터 14주까지는 평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대추 때문에 14주나 16주부터 케이지에 올립니다. 농가 전화할 때 사장님 산란계 몇 주령 됐어 했어요. 지금 태웠어. 또는 지금 올렸어. 이런 경우는 대추를 산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케이지에 올렸다. 케이지에 태웠다는 뜻으로 14주나 16주령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고 18주부터 알을 낳기 시작해서 20주령에 이제 일반적으로 시산일령 되고 20주령부터는 정상적으로 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초생추는 부화부터 6주까지가 초생추고 중추는 7주부터 14주 평사 사육을 하고 있고요. 대추는 이제 산란 개시하면서 케이지 사육을 옮기고 있습니다. 산란 총기는 산란하고 18주까지, 산란 핑크는 20주부터 건강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건강할 때 가는데 보통 산란율 90% 이상을 산란 핑크로 보고 있고요. 산란 중기, 산란 훈기. 산란 말기까지 가면 72주령 약 1년 키우고 나면 환우를 하는데 환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닭의 사양관리 환우입니다. 환우는 닭이 일반적으로 3번 털을 벗습니다. 하나는 어릴 때 2주 정도 되면 병아리, 어린 병아리 색깔이 바뀌죠. 그게 이제 환우가 있고, 그 다음에 14주령에 한 번 더 바뀝니다. 이건 자연 환우예요. 근데 산란계에서 알을 타 보면 산란율이 70%, 60%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면 무슨 현상이 되냐면 사료는 계속 먹는데 얘들이 알이 산란율이 떨어진다고 사료를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사료는 계속 먹는데 알이 떨어지니까 경제성이 떨어지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환우를 시작을 합니다. 환우를 하는 방법은 절식과 절수, 점등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점등을 하고요. 불을 까맣게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하얗게 해놓는다든가 아예 조정을 해서 밤이구나 아니면 해서 점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면은 절식을 합니다. 사료를 안 먹입니다. 그거 마지막으로 절수를 합니다. 물을 안 먹이거든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받겠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털이 빠지고 허약한 닭들은 죽습니다. 폐사가 발생되죠. 그래 어느 정도 폐사가 2, 3% 발생, 진짜 허약한 닭들이 죽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물을 주고 사료를 주고 점등을 해주면서 원상태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털이 뽀송뽀송해서 새로 나면서 산란율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보통 내가 60%의 산란을 환우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는 85% 뭐 심한 경우 90%까지 환우가 됩니다. 물론 닭은 그만큼 죽었겠죠. 그럼 만수에서 환우가 되면 30% 죽었다 그러면 7천수부터 산란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산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선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시골이나 같은 데 가면은 토종닭 3마리에 10,000원, 4마리에 10,000원, 뭐 아래서 뭐 뽀송뽀송한 토종닭 4마리 10,000원 이렇게 하죠. 그게 뭐냐 하면 산란계 농장에 노개를 500원, 200원에 사가지고 농장에 풀어놓습니다. 저기를 환우를 한 다음에 농장에 풀어놓으면 털이 싹 뽑혔다가 사료를 주니까 다시 펄이 뽀송뽀송 나겠죠.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란계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사다가 닭도리탕 해먹다가 잘라서 먹으면 질겨서 못 먹죠. 혹시 그런 닭을 사면 압력술에 2시간 이상 삶은 다음에 드셔야 되고 그 닭을 살 때 어떻게 보냐면 발바닥을 보면 발바닥에 뚝살이 베겨 있으면 산란한 게 케이지를 만진 거기 때문에 뚝살이 베겨 있으면 산란 게 노개다. 또 날개를 들었을 때 산란 게 케이지를 자꾸 드나드는 게 날개가 부러져 있는 닭이 많다 그러면 노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닭을 잘못 샀다 그럼 버리지 마시고 압력술에 2시간 삶은 다음에 드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닭 사양 관리 중에서 초기에 하는 게 이제 디비킹, 옛날에는 불이 자르기라고 그랬는데 지금 불이 다듬기라고 그럽니다.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 닭 벼슬이 입이 뾰족하죠. 뾰족하면 사료라든가 물을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뭉툭하게 다듬어주면 사료를 많이 집어먹고 물도 많이 먹겠죠. 그래서 닭 부리를 자릅니다. 어떤 경우는 부화장에서 하거나 어디는 농장에서 합니다. 밑에 그림 보이는 바와 같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동전에 크기대로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에 병아리 입이 틀릴 거 아니에요. 사이즈에 맞춰 놓으면 앞에 레이저로 자르는 겁니다. 자르면
이렇게 잘라지면 뭉툭해지면서 사료라든가 물 같은 걸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또 투쟁, 옆에 사람 쪼지 않게 위해서 불이 다듬기를 하는데, 환경단체에서는 불이 다듬기 하지 말자 그래서 종계라든가 일부에서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언뜻 말씀드린 천자법이 뭔지 나올 겁니다. 백신 접종 방법입니다. 백신 접종 방법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강 접종, 점환 접종입니다. 요거는 부화장에서 많이 합니다. 부화장에서 아까 산란계 같은 경우는 암수 구분을 한다고 그랬죠. 부화하고 나서 뭐 암수 구분이 되든 안 되든 나오자마자 눈에다가 또는 입 안에다가 백신을 스포이드로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다 떨어뜨리고 이렇게 쳐다보면 이 비강 안에 새파랗게 백신이 접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흡수하는 거죠. 이게 이제 비강 접종 또는 점환 접종이라고 그러고요. 분무법. 어린 병원의 육개 같은 경우는 그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뿌리면 어디로 들어가요? 눈으로 들어가겠죠. 눈을 통해서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 백신 접종을 한번 하면 닭들이 눈을 껌먹껌먹합니다. 눈 껌먹껌하면서 눈물도 나겠지만 그 눈물에 속혀서 백신이 흡수가 되는 게 분무법입니다. 음수접종법, 일반적으로 산란계나 육계 후반에서 많이 씁니다. 닭을 일정 시간 금수를 합니다. 물을 안 주면 목이 마렵겠죠. 물을 안 준 상태에서 그 물에다가 백신을 타가지고 한번 쫙 두르면 애들이 갑자기 물을 먹으면서 백신이 흡수되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강아지 접종할 때 약에다 사료에다 써주는 거하고 비슷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사료에다 하는 접종 방법도 있고요. 개두법입니다. 개두법은 아까 개두라는 저기가 이제 천자법인데, 우리 포크라고 보시면 돼요. 포크가 이렇게 생겼죠. 포크에다가 백신을 찍은 다음에 닭 벼슬에 찍거나 아니면 근육에 찍으면 이 포크에 묻어 있는 백신이 벼슬이나 근육에 침투가 되겠죠. 이게 천자법 또는 쌍치법이라고, 두 개로 해서 쌍치법이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종계라든가 산란계에서 쓰는 게 이제 오일 백신입니다. 사도 오래 가기 위해서 오일 백신, 주사기로 근육에 주사하는 방법이 주사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 방법이 종란 접종 방법입니다. 종란 접종 방법은 일반적으로 닭을 잡아서 백신 접종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들고 닭도 스트레스가 받죠. 그러니까 종란, 아래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8일령에 일로 넘어가서 발생기로 간다 그러죠. 그때 그 단계에 기계를 이용해서 알을 껍질을 깝니다. 껍질을 까면 주사기가 2개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구멍을 뚫는 주사기, 구멍을 뚫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은 주사기가 들어가서 그림과 같이 그 병아리, 알 속에 있는 병아리 근육이나 안에다가 접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란 접종하는 방법은 말액이나 간보루를 접종을 합니다. 이 종란 접종의 장점은 병아리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장점이 있고, 접종 비용 인력이 안 들어가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이 종란 접종 기계가 비쌉니다. 두 번째로 산란계나 종계 같은 게 순놈은 버린다고 그랬죠. 버리는 순놈이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죠. 순놈한테도 백신 접종을 한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병아리는 암수 구분한 다음에 암놈만 백신 접종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암놈인지 순놈인지 모르니까 백신 값이 좀 든다. 더블로 들겠죠. 그게 차이가 있고, 대신 안정성이 있고 오래가고 흡수가 좋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란 접종법을 별도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할 때 이 종란 접종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금류 혈액이라든가 분 같은 걸 주워 오잖아요. 그럼 그 처리를 합니다. 멸균 처리를 해서 병원성 옆에 처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아까 마찬가지로 16일에 18일령 병아리에, 종란 병아리에 깨고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종란 접종기를 쓰는 게 아니라 시험소에서 하다 보니까 톡톡 쳐서 깨고 주사기로 살짝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위에는 촌농이나 이런 거를 막아놓습니다. 막아놓고 부화기에다 다시 돌리면 고병원성인 경우는 이틀 안에 병아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돌리면서 4시간 간격으로 이 살아있는 병아리가 죽었는지, 그러니까 알 속에 있는 병아리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면서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고병원성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부화랑 검사법, 종란 검사법을 AI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AI 검사할 때 검사 기간이 1차 검사는 짧게 걸려요. PCR 검사는 2차 검사는
2주, 어떤 데 2주, 어떤 데 1주씩 걸립니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란을 집어넣어서 부화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고병원성이면 빨리 나와요. 왜? 병아리가 죽었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빨리 나온단 말이에요. 저병원성이면 병아리가 부화할 때까지, 까서 병아리가 움직일 때까지 또 그 병아리 피를 보아 다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종란 검사, 특히 저병원성이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 이유는 병아리 부화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기 쓰는 종란은 어디서 쓰느냐? 무균 종란을 생산하는 업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종계장에서 일반 종계장을 쓰는 게 아니라, 일반 종계장에 쓰면 그 병아리 자체에 질병이 걸려있나 안 걸렸나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균 종란을 검사하는, 그래서 파는 업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사다가 그걸 검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양관리 뉴캐슬병입니다. 뉴캐슬 디지즈라고 해서 바이러스성 질병이고요. 흔히 이제 우리 뉴캐슬병으로 하면 개구호흡, 입을 열고서 숨을 쉬는 경우는 녹색 설사, 또 심한 경우는 목이 비틀어지거나 다리가 비틀어지는 신경마비, 이러한 것들이 뉴캐슬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뉴캐슬병은 예방에 의한 예방 백신만 하면 100% 낫습니다. 안 걸립니다. 그래서 1, 2차까지 6개가 1, 2차 예방 백신하고, 최근 들어서 ND 발생은 거의 좀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렉병, 마렉 디지라고 합니다. 아까 뉴캐슬과 같이 신경증상, 날개나 목이 늘어뜨리거나 다리 마비가 오고 벼시 창백화가 오는 건데, 잠복기가 길고 전파력이 빠른 편입니다. 특히 이건 종양성이고, 이거는 면역기관의 위축이기 때문에 어미 닭이 이상하면 병아리한테도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 마렉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부화장에서 잘못 관리했다 그래서 우리 집 병아리가 마렉이 발생됐다면 부화장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질병 중에 하나가 마렉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DS 산란 저하증인데, 산란 저하뿐만 아니라 기억난, 열난, 기억나는 알이 삐뚤어지는, 열나는 알이 껍질이 물른 겁니다. 탈색난, 노란색 계란, 갈색 계란이 나와 있는데 어쩐지 흰색, 어쩐지 이게 이제 탈색난. 무광난은 아예 알이 없는 겁니다. 껍질, 알 껍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반하는 게 산란 저하증이고, 산란 저하증도 난개대점 엄마로부터 오고 있고요. 대부분 계란집 화장에는 수평 전파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산란 저하증은 발생률이 좀 적습니다. 백신 접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까 IN2 백신을 하고 해서 거기서 2가 EDS거든요. 그래서 산란 저하증은 최근 들어서는 발생률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B, 흔히 얘기하는 제일 많은 질병이고, 이거 역시 백신 접종만 하면 발생률이 적습니다. EDS 마냥 열난, 무광난, 기억난이 발생이 되고, 산란 저하, 산란 중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염성 F낭 감보르병이라고 그러고요. F낭의 그 심한 위축이 옵니다. 그러니까 F낭이 오다 보니까 수양 설사라든가 체중 감소, 운동 실종,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예방 백신은 3차까지 하고 있고, 3차는 주사기에 의한 5일 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가금티푸스입니다. 폴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난개대 전염이고, 주로 가금티푸스, 오리티푸스, 티푸스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린 병아리의 폐사가 많이 납니다. 백색 설사, 급작스러운 폐사, 이거지 가금티푸스고, 불연성 감염, 증상이 안 나타나다가 갑자기 폐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수직 감염 예방을 종란 부화당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사독 백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추백리는 흔히 얘기하는 우리 환경성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개대 전염, 특히 이제 종계 병의 수직 전파가 있고, 허약, 흰똥, 항문에 둘레에 묻어 배분 똥 놓기가 곤란하고, 복부 팽창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은 크게 이제 반려동물도 인수공통 감염병이 있습니다. 광건병, 진드기, 렙토스피라 하겠는데, 요거 말고 아까 설명드렸던 브루셀라 같은 경우도 강아지 브루셀라, 고양이 브루셀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왜
마우스 대 마우스 입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솔직히 좀 반대입니다. 질병학적 차원에서 개들이 무슨 질병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그 반려동물에 대한 건강검진 해주셨으면 좋겠고 광견병 같은 경우는 한수 이북종에 많이 발생되고 있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 쪽에 광견병 미끼 백신 고라니는 걸 미끼 백신을 살포했다라고 본 바가 있습니다. 미끼 백신 같은 경우를 사람이나 일반 강아지가 먹으면 피부가 가렵거나 이런 증상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습니다. 미끼 백신 먹지 않도록 한수 이북 쪽에 좀 조심해 주시고요. 진드기는 뭐 많이 들으셨던 것 같고 렙토스피라 쥐에서 의해서 발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드기나 렙토스피라도 마찬가지지만 강아지를 그 좀 숲속에 산책을 금지하시고 혹시 산책했을 경우는 반드시 목욕을 시키고 털 속에 진드기가 들어있는지 안 되는지 좀 만져가지고 촉진을 통해서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펫티켓이라고 그럽니다. 펫 에티켓이라고 해서 첫째로 동물 등록을 해주라. 동물 등록을 안 할 경우는 뭐 3차까지 그 질병이 있고 최근 10월 달에 부터는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등록 꼭 해주시고 외출 시에 목줄과 인식표를 좀 착용을 해줘라. 왜냐하면 인식표 중에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좀 노란 거 데인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개는 승질이 더러워요. 물릴 수 있어요. 그게 데인저. 그 다음에 앞에 노우 같은 경우는 개가 임신했습니다. 발정기입니다. 이런 거 표시를 해주면 보관하기 좋겠죠. 관리하기 좋겠죠. 그 다음에 공원이나 산포하셨을 때 꼭 배변을 좀 처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물학대나 유기는 하지 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등록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다. 지금까지는 등록을 뭐 권고하던 사람이 있고 올 10월부터는 지금부터는 등록 안 한 거에 대해 과태료 처벌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등록 안 하신 또 농가도 홍보를 하세요. 안 했으면 시군청에 하셔도 되고 동물병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등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강아지를 잊어먹거나 도망가거나 훔쳐가거나 했을 때 찾기 좋게 하고 또 고의적으로 강아지를 유기했을 때 그 주인을 찾기 위해서 또 동물에 했다 할 경우 찾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반려동물 구축을 해서 반려동물 사업 발전, 질병 예방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있다. 등록 방법에는 무선 칩을 이용한 내장 삽입 방법과 외상 목줄에 무선 식별 장치가 있습니다. 등록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강아지. 현재 이제 등록 의무는 강아지입니다. 고양이 등록에 대해서는 선택사항이고요. 강아지는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장소는 시군청이나 등록 대행업체가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맹견관리입니다. 내가 키우는 반려견 중에서 5가지 종목, 도사견, 피플테리어, 그 다음에 세퍼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 로트와일러 같은 맹견이 있는 경우는 목줄 기본이고요. 입마개도 해줘야 되고 또 맹견의 경우는 소유자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3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올해부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맹견의 특징이 뭐냐면 흔히 밑에 보시면 좀 빨간 거를 보시겠습니다. 저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안 짖는데 사람한테는 천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견에 관한 개물림 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안 무는 개는 없습니다. 다만 가축화 되면 야생성을 숨기고 있을 뿐이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계기로 야생성이 발휘해서 사람이나 다른 그 반려동물을 물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맹견에 대한 관리, 또 맹견뿐만 아니라 조그만 그 반려동물에도 승질이 들어오면 좀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이건 다 견주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아지 간식 중에 육포는 또 생식 같은 거는 좀 반대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육포를 드셔보시면 한참 씹다 보면 뭐가 나오면 피비린내가 납니다. 이러한 피비린내들이 강아지에 숨어있는 야생성을 발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맹견 소유자들은 아까 5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고 이러한 그 밑에 보상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맹견 보험을 가입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가축의 사양 관리, 주요 질병, 그 다음에 반려동물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앞으로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